여성과 장애라고 하는 이런 복합적인 차별을 늘 어릴 때부터 맞닥뜨리면서 저는 성장을 했어요. 내 삶은 너무 치열했는데, 뭐랄까? 투쟁적인 삶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활동,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과 국민과의 이게 싸움이다. 국민을 거부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거부해야 된다. 이 선거는. 업못 언한 찾아가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1번 서미화 후보를 만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1번 있지 않습니까? 뭐, 보기에 따라서는 따놓은 당상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시면 어떤 차별적 활동, 차별적 기여를 하시겠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1번이 된 것도 그 여러 가지 짧은 기간 동안에 금방 말씀하신 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여곡절 속에서 제가 떨어졌다가 다시 1번이 된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1번이 된 것은 더불어민주연합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데 좀 상징적 의미를 가진 저를 1번으로 시민사회단체가 다시 재추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이제 시각장애 여성이기도 하고 또 20년 동안 현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장애 당사자들의, 또 제가 직접 당사자기도 하고 그런 인권운동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22대 국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고, 제가 22대 국회에서 장애인이 이제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만들겠다, 이런 슬로건으로 제가 국민후보 오디션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장애 당사자고 또 장애인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지만 이거는 특정 어떤 장애인만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어떤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될 때 그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이런 정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처음부터 장착되지 않았잖아요. 지하철이 만들어졌지만 엘리베이터가 단 한 대도 없었었죠. 근데 2001년 의도역에서 그 리프트, 겨우 이렇게 굉장히 계단 난간에 위험하게 부착되어 있는 그 리프트를 타고 지하철에 접근해야 됐던 휠체어 장애인 노부부께서 추락사고로 사망하면서 당사자들이 그 지하철을 점거하고 같은 당사자의 심정이 된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죽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전하게 이동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치열하게 싸운 끝에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이제 장착이 되기 시작했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니까 결국 이용하는 사람은 그것을 요구하고 치열하게 싸웠던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의 교통약자, 어르신들, 그다음에 아이들을 동반한 엄마들, 이런 분들이 모두가 또 바쁜 비장애인 또 다 타잖아요. 그렇죠. 그 엘리베이터를 이 사람만 타세요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어떤 계층이 기준이 된다면 그 이상에겐 다 같이 사용되어지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되죠. 제가 그래서 장애인을 기준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장애인, 노인, 또 혹시 여성, 뭐 성소수자 이런 분들을 기준으로 정책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저의 책무이고 1번으로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활동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장애인 당사자이시지만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도 대변하고 싶다, 이런 말씀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해야죠. 네. 아까 이동권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네. 지금 투표소 문제들은 많이 해결이 됐습니까? 이 장애인들이 이제 투표소가 2층에 있다거나 그래서 사실상 투표가 어려운 상황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은 법적으로 사실 선거 관련할 때 접근성 문제, 물리적인 접근 문제를 사전에 이렇게 점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역에서도 하고 모니터링 하면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고 네. 이제 아주 이제 많이 달라지고는 있지만 투표 용지에 대한 접근. 네. 이제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들이 접근하려면 그분들이 후보들을 이해하고 정당을 이해하는 투표용지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모든 게 시각장애 관점에서 봤을 때 문자를 묵자라고 해요. 저희들은 점자, 묵자 이렇게 구분하듯이. 근데 네. 묵자 투표용지인 거죠. 다 네. 문자로 된 거. 그림이나 사진 도구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들은 실제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선택해서 선거하는 이런 접근성은 아직 너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러니까 물리적 제약은 많이 네. 해소됐지만 네. 여전히 묵자 투표용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배려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더 네. 정당한 권리인데 네. 어떤 장애인들은 전혀 접근조차 안 되는 여전히 네. 아주 미흡한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목표 시의원을 지내셨습니다. 네. 그렇게 볼 때 정치 초보는 아니세요? 한 번 제가 4년 했고요. 네. 이제 벌써 2010년에서 14년, 10년을 쉬었기 때문에 초보 비슷합니다. 네. 네. 국민 후보로서 22대 국회에서 시민사회를 대변 이제 하셔야 될 텐데요. 네. 이른바 연합정치. 네. 연합정치 통해서 무엇을 시도하시겠습니까? 나아가서 정치개혁도 좀 하시겠습니까? 2월 5일 이재명 대표께서 준연동형을 이제 선언하고 그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대연합전선의 비례 정당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없었던 것처럼 어떤 시민분들은 같은 위성정당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제가 저나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은 이 연합정당이 여러 정당들이 같이 소수정당들 그리고 시민사회 금방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어떤 정당의 추천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가 추천된 국민 후보이잖아요. 네. 이제 이 연합전선을 꾸린 대의적인 이 목적이 이번 선거는 거대 야당과 여당과의 싸움이 아니고 사실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과 국민과의 이게 싸움이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총선이 돼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정치 개혁은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 거죠. 네.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난 2년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 장애계에 있어서는 엄청난 탄압을 받았어요. 그 지하철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이제 시위가 시작이 됐는데 그 대통령 선거까지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뭐 정책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윤석열 쪽이나 윤석열 말을 대통령. 바꿨군요. 그랬는데 끝나고 얼마 안 돼서 국민의힘 전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죠.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시위, 정당한 헌법에 명시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집회 시위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다수의 시민을 벌물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불법 폭력 행위인 것처럼 발언을 했어요. 그 이후부터 사실 장애인들의 정당한 집회 시위의 권리가 혐오와 갈라치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제로. 그 이전까지는 사실 집회 시위의 권리라는 것이 어떤 시민에게는 굉장히 불편함을 주는 구조가 다 만들어지잖아요. 네. 광화문에서 집회 시위하면 다 차도 막고 하니까 교통이 혼잡해지는 거 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장애인들의 권리 투쟁의 어떤 집회 시위가 불법 폭력 단체의 행동인 것처럼 낙인 찍고 끊임없이 혐오를 재생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프레이밍이죠, 말하자면. 그렇죠. 프레임을 씌운 거죠. 사실 시민들이 불편했죠.
불편했지만 시민들은 참았어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발언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혐오가 심각해지질 않았어요. 시민들이 아시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얼마나 평생을 이동하지 못하고 노동하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해서 지금 이런 21세기 첨단을 달리는 대한민국 OECD 국가 뭐 선진국가에 들어서고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계층이라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해도 그냥 좀 짜증내고 싶어도 참았는데 정치인이 그렇게 발언을 너무 당당하고 마치 진실인 것처럼 정의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이제 실제로 불편하시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발언하면 해도 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인식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우리 장애인들은 수많은 장애인들은 정말 갈라치기와 혐오 정치에서의 엄청난 피해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치개혁이 제가 할 수 있는 정치개혁은 갈라치기와 혐오 정치를 끝내는 거죠. 그리고 정치가 그분들이 호소하는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서 책임지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개혁하는 것이 개혁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힘을 떠났지만은 그 기조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여전히 제가 어제도 이렇게 지하철 그 8시에 선전전 한다고 그래서 격려차 방문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하철 선전전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침묵 시위를 해요. 네. 그런데 조용해요. 조용한데 경찰이 마이크를 잡고 방송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불법 폭력 무슨 특정 단체에게 퇴거를 명령한다 이렇게 막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나 이협적으로 들렸어요. 그 불법이라는 주장에 그 법적 근거가 있나요? 이제 거기 뭐 5개 무슨 정확한 법적 근거는 저는 인정할 수가 없다고 봐요. 집회 시위에 대한 권리에 대한 보장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네. 거기가 옥내라서 안 된다는 주장이라고 제가 어제 잠깐 들어보니까 5개에서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지하철 승강장 앞이 개인 옥내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공시설물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동권 요구니까 당연히 승강장을 써야죠. 그렇죠. 이동권에 대한 그리고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지하철은 이동권이 시작된 장소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이동권이 사실 이동권이란 용어 자체가 국어사전에 없었어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네. 왜냐하면 비장애인들은 이동권이 권리라고 인식하지 못할 만큼 너무 당연하게 보장되고 있었기 그렇네요. 때문에 예. 그런데 2001년 이후에 장애인의 이동권이 기본 권리인데 우리는 이동조차 할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렇게 시위가 시작되면서 이동권이라는 용어가 2003년인가 국어사전에 등재된 신용어예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장소, 공간이 주는 그런 장소가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어제는 비가 왔거든요. 그랬죠. 비 오는데 막 쫓아내면서 강제 퇴거시키면서 밖에 나가서 하라는 거예요. 네. 정말 너무 참담했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정권 들어 뭐 서울시장도 같은 국힘 출신이고 뭐 무정차 통과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러나요? 네. 무정차로 막 지나가고 또 최근 들어서는 강제 퇴거와 함께 강제 소환. 어제 보니까 퇴거를 막 명령하고 안 나가니까 이제 강제로 사람을 이렇게 사지를 들어가지고 그 입틈락 유사하게 끌어내는데 얼마 전에 그 휠체어 장애인을 이렇게 휠체어로 넘어뜨려서 사지 장애인한테 일어나라고 바닥에 주저앉으니까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장애에 대한 무지 그리고 너무 폭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집회 시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장애인분들이 폭력적인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조금만 그 자리에 10분만 앉아 있으면 뭐 너무 잘 느껴져요. 이 공권력을 가진 경찰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지금 장애 당사자들과 단체를 낙인 찍고 시비를 걸어요. 제가 봤을 때 시비를 걸고 그렇게 했고 일어나라고 하고 하다가 이제 또 뇌병변 장애인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이렇게 넘어뜨리니까 손이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그 가정에서 경찰을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잖아요. 네. 뺨을 맞았다. 그래서 영장 심사나 뭐 구속, 공무집행 방해 이렇게 해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 했지만 다 기각은 됐습니다만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언론을 통해서 어떤 특정 단체를 낙인 찍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강제 그 진압 이런 것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와 분리, 시민사회부터 격리하는 그런 네, 폭력적 진압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단 시민들은 출근 시간 이런 게 복잡하잖아요. 어제 가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민들은 잠깐 스쳐가면서 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전후 사정을 모르고 막 방송 시작하면 또 불법 그 방송 그 당사자들은 침묵 시위하니까 목소리도 작고 멀리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그 경찰들이 들고 있는 그 스피커는 엄청 성능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멀리까지 막 들려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마이크 소리, 스피커 소리만 들으면 막 장애인들이 불법 시위를 하고 있고 아주 폭력 행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전달이 되죠. 그렇네요. 네. 네. 그런 것도 이제 너무 억울해요. 촬영을 해서 그 시민들이 실상을 말도록 할 필요 있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좀 촬영해 주세요. 예. 서 후보님,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가시면 반드시 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실 겁니까? 근데 차별금지법은 정말 우리 사회에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률이죠. 네.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차별금지법을 수없이 이렇게 시도하고 여러 21대 때도 그랬고요.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있을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의견 표명도 하고 막 했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다양하다기보다 굉장히 극단적 의견들을 갖고 있는 상충적인 내용의 또 법률이잖아요.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것이 조정과 협의 이런 것들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또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뭐 하겠다 하면 그게 만들어지는 법률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안에 들어가서 같이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 종교계 이런 분들과 끊임없이 논쟁이나 뭐 토론, 간담회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22대 국회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민주당이 180석 갖고도 못했지 않습니까? 너무 그 보수화됐다고 할까? 시민사회가 추천한 후보로서 이런 민주당을 좀 이 반대 방향 견인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는 어떤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또 설득하고 이렇게 때로는 또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제가 견인을 하겠다 뭐 이런 결단이나 약속을 드리기는 쉽지 않아요. 이렇게 그 정글 사회 아닙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시의회에 있을 때도 처음에는 굉장히 장애 여성 이렇게 하니까 협조를 굉장히 잘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뭔가 입장을 명확하게 해가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경력이나 경험을 통한 무시할 수 없는 그 아우르고 조종하는 기술 또 진실성 그러면서 결국 목적을 향해 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일정 부분 내가 해야 된다면 일정 부분 내 입장에서 내 몫을 해내는 일을 하겠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시각장애인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지내셨습니다. 네. 네. 당시 어떤 성과를 내셨나요? 국민 인권 보호 및 향상에 나름대로는 어떤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2020년 5월 1일자로 대통령 추천으로 인권위에 들어가서 23년 6월 29일까지 임기를 역임했어요. 근데 이제 2020년도에도 총선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저는 이제 주로 장애 당사자로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장애차별 시정 소위원회 활동과 전원위 활동을 했었는데요. 비상임위원이지만 제가 한 달에 3번에서 4번 회의를 갑니다. 그런데 한 번 회의를 갈 때 그 봐야 되는 회의 자료, 사건에 대한 자료를 보고 가서 판단을 하는 자리가 위원들 몫이었어요. 그래서 작게는 뭐 300~400페이지, 많으면 800페이지, 1500페이지 정도의 자료를 보고 가야 되는 회의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저는 목포에서도 다녔잖아요. 네. 근데 그때 총선 때 딱 갔을 때 그 여러 가지 장애인, 정치인의 비하 발언, 이게 차별사건으로 진정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단 한 번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2007년에 제정되면서 장애인 차별 시정 기구가 된 거잖아요. 네. 국가인권위가. 근데 한 5년이 지난 그 세월 동안 수많은 정치인들의 장애 비하 발언이 차별이다라고 느낀 피해자들이 진정을 냈지만 단 한 번도 인용이 안 됐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장애인들의 정치 비하 발언은 어떤 특정인을 놓고 비하하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정 피해자가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 네. 예.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어떤 집단 피해는 있을 수 있는데, 네. 딱 주목된 피해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각하됐었는데, 제가 이제 그 회의가 거의 한 초기 전원위에 올라왔을 때, 이제 그런 주장을 했죠. 특정 개인의 피해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의 장애 비하 발언은 파급 효과,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으면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정치인의 비하 발언을 이렇게 진정을 낸 사람들이 보면 실제 당사자예요. 장애인 당사자. 네. 그래서 이것을 인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그때 2020년도에 여러 사건들이 진정이 됐었던 이제 사건들 중에 뭐 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뭐 정세균 총리가 절름발이 총리다. 문재인 대통령이 뭘 물어봤는데 말 안 하니까 꼴먹은 벙어리다. 뭐 이런 용어들 또 그런 용어들이 다 이제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새로운 결정례를 만든 거죠. 네, 그랬군요. 그래서 그 뒤로는 계속해서 장애인 이제 정치인의 비하 발언을 이제 한번 재판부처럼 판례가 나오면 그게 이제 근거나 기준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결정을 만들었던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었고요. 또 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죠. 3년 동안 너무 중요한 법률에 대한 의견 표명들,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태원 특별법, 또 탄소중립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 표명을 계속해서 전원위에서 이제 결정하고 진행을 했던 것들. 네.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또 윤석열차 네.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기억나죠? 네. 네. 한국만화진흥원에서 네. 윤석열차 청소년 만화를 공모해가지고 수상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문화관광부가 이제 그 수상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 공문을 내려보내가지고 이게 이제 진정이 됐었어요. 근데 네. 그 사건이 기각됐어요. 그래서 제가 소수 의견을 내서 윤석열차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제한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기각됐거든요. 네. 그래서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이 왜 제한돼야 되느냐. 오히려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표현은 더 넓게 확대시키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의견에 대해서 소수 의견을 개진했던 사건도 저한테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당시 비상임위원 하시면서 받은 자료들, 그 방대한 자료들이 그러면 서 후보님이 좀 이용하실 수 있게 아까 뭐 예컨대 음성 자료랄지 이렇게 전환해서 제공이 됐나요? 어떻게 자료를 어떻게 보셨나요? 그랬죠. 막 들어가자마자 국가인권위에 저는 이제 점협을 통해서 네. 소리로 듣는 서비스를 받아야만 자료 네. 확인이 돼요. 그래서 네. 국가인권위가 급하게 네. 예산을 이제 기재부에 승인을 받아서 연간 이제
그 점역 자료를 네. 예산 세워가지고 그랬군요. 계속 네. 이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오면 그거를 이제 소리로 듣는 네. 시스템으로 파악을 그랬군요. 했었죠. 네. 앞으로는 뭐 시각장애인이 인권이 들어가더라도 이미 이제 그렇게 길 닦였으니까 그런 불편은 이제 없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자면 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들이 상임위, 비상위에서 총 11분이시거든요. 네. 항상 장애인 인권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올 때 대통령 추천이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장애인이 들어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고 계속 그 의견을 개진했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이 안 계십니다. 그렇군요. 제가 나온 뒤로 장애인이 아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윤석열 정권은 전혀 듣지 않더라고요. 네. 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여쭙게 되는데, 이 역주행 중인 현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역주행이라고 표현하기에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약해요. 예. 역주행? 아니 폭망한 것 같아요. 정말 국가인권위원회가 폭망하고 있어요. 이태원 특별법 의견 표명을 예를 들자면 하는데 유가족이 참가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충상 의원이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 그 문자 그대로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이태원에 한마디로 놀러 가서 이런 사고가 난 것을 왜 국가가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유가족이 참관하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막말을 해도 면전에다 대고 우리 평범한 시민도 그렇게는 말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막말은. 그런데 인권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이 관료도 아니고. 네. 상임위원이 그런 말을 전혀 부끄러움도 꺼리낌도 없이 너무 당당하게 제 옆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사과해라. 이런 발언을 할 정도면 자격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사퇴 좀 하시라고. 정중히 제가 사퇴를 요구합니다. 제가 그 뒤로 그분한테 여러 번 회의에서 사퇴 요구를 했어요. 네. 사퇴하십시오. 그런 말을 하실 정도면 사퇴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몇 번 했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나요? 전혀 제 말에 대해서 뭔가 공감을 못하는. 공감이나 반응 인정 전혀 없으시고요. 네. 심지어 뭐 기분 나쁘기도 생각하지 않은 개인 어떻게 해서는 불쾌할 수도 있잖아요. 자존심도 그렇죠. 상하시고. 네. 근데 그런 표현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시각장애인이잖아요. 그래서 내 말쯤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그냥 보통의 그 이혼진과 제가 동등한 관계에서의 동료로서의 어떤 그 지적이나 피드백이 아니라 정말 힘없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각장애 여성이 그냥 한마디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기분도 안 나쁘고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그렇게 저는 속으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랬다면 그것도 차별 아닙니까? 차별이죠. 네. 네. 차별적 영어 많이 하십니다. 네. 유튜브 채널 서미화 TV를 통해서 네. 강단 있는 시각장애인 이렇게 수를 소개하셨는데 네. 어떤 의미에서 강단이 있다는 건지 뭐 관련 사례랄까 에피소드를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강단 있는 이제 서미화 이렇게 이제 하신 거 보신 것 같은데 여성과 장애라고 하는 이런 복합적인 차별을 늘 어릴 때부터 맞닥뜨리면서 저는 성장을 했어요. 80년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이제 시력을 잃기 시작하니까 제 주변에 학교를 가도 그렇고 마을에 와서 봐도 이제 동네 와서 봐도 저밖에 없더라고요. 시각장애인이. 그런데 학교만 가면 모든 것이 내가 접근이 안 되는 교육 자료, 책들, 칠판 글씨, 뭐 시험지 할 것 없이 그런 속에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게 아니지 않느냐, 읽어주라, 누군가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굉장히 버티고 저항하고 하면서 이 강단이 생겼어요. 저는. 그리고 인권운동을 하면서
빠르게 결정을 하고 해결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이제 대표를 제가 뭐 2000년도부터 전남 여장년 대표도 하고 전남 지역 장차연 대표도 하고 전남 협의회 회장도 하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주어진 위치에서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제가 전라남도 목포시 이런 지자체들과 장애인 권리 예산 협의를 해가면서 이제 권리 예산에 대한 확보, 특히 이제 체중증 장애인 노동권 예산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예산을 다 깎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증액을 시킬 수가 없대요. 그래도 확장했다. 다른 건 다 깎아도 이건 깎으면 안 되고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겠는데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10월 13일 전국체전 개막식 날 전국체전 장소에 대규모 집회 신고를 했어요. 네. 그 집회 신고와 함께 제가 목포, 전남도 수많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제 욕이란 욕을 이제 경찰부터 뭐 엄청 들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손에 흙을 묻히는 게 두려운 사람은 농사를 짓지 말 것이고 피를 묻히기 싫은 사람은 혁명을 할 수가 없고 실제로 욕을 먹기 싫은 사람은 리더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욕도 투쟁이고 욕도 내가 들을 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이제 집회하겠다 해가지고 결국 이제 예산을 전국체전이 시작되기 전에 증액을 확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집회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욕바지 하면서 성과를 거두었군요. 네. 예. 이제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나름대로 잘 열심히 하셨습니다. 아까 이제 중도장애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비장애인도 예비 중도장애인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장애인들에게 이제 정치 이제 이미 이제 현실 정치를 이제 참여하셨습니다만은 어떤 요청, 어떤 부탁을 비장애인들에게 하고 싶으신지 그런 말씀 좀 해주시죠. 이필재 기자님 그 질문에서 뭐 시각장애인으로서 잘 살아오셨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이제 주셨잖아요. 예. 근데 그걸 이렇게 딱 받아들일 때, 어떤 면에서 저를 잘 살았다고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시각장애인으로 어떻게 잘 살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를 입은 분들 가운데도 뭐 입신양명적으로 가신 분도 있겠지만은 네. 서 후보님은 운동하시고 그러니까 네. 자신의 개인의 일신양명이 아니고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그런 활동을 꾸준히 해오신 것 같아서 네. 그리고 그래서 받는 보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네. 네. 사실 저는 이제 시각장애를 어릴 적에 갖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삶은 너무 험했다, 정말. 그리고 늘 차별의 현장에서 차별과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현실을 접하면서 정말 할 게 없어 인권운동을 한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가지 그것밖에 할 수 없었던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치열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제가 또 딱 문자로 보면 제 경력이 박사잖아요. 사회복지학 박사, 교수 뭐 이렇게 했는데 공부도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너무 공부가 재밌었던 사람이에요. 공부가 재밌고 책을 독서를 굉장히 좋아했고 어릴 적부터. 그런데 시각장애가 딱 된 순간부터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 책 읽는 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지원도 제도도 없는 학교 현장에 내가 늘 홀로 서 있었던. 너무 슬퍼요, 정말. 근데 그게 한이 된 것 같아요. 난 너무 공부하고 싶었는데 학력고사를 제가 85년 11월 20일 날 죄송합니다. 아니 천만에요. 네. 85년 학력고사 세대예요, 제가. 근데 11월 20일 잊지도 않아, 그날을. 근데 우리 사회가 얼마나 학력위주 사회입니까? 정말
대학을 안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학력 위주 사회에서 그래도 내가 안 보이지만 대학을 가서 대학 졸업하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희망을 갖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안 보이지만 들으면서 아무도 제도적으로는 안 해주니까 동량 공부를 한 거예요. 사정하면서 선생님들, 친구들 붙잡고 녹음시켜달라, 읽어달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11월 20일 날 학력고사를 보러 갔더니 이제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그 약시고사, 연합고사는 제가 볼 수 없어서 지방고등학교를 선택을 했죠. 연합고사는 시험지를 읽어주거나 뭐 이럴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제가 통합교육에 있는 학생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고3 때 선생님께서 어찌어찌 알아보니까 이제 약시고사가 있다고 하더라 해가지고 교육청에 약시고사 신청을 해서 그때부터 제가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남 지역 최초로 약시고사를 혼자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보러 갔더니 시험지가 전지만 하더라고요, 정말. 전지만은 시험지가 나왔어요. 근데 답안지가 OMR. 네. OMR 답안지 이렇게 사인펜으로 컴퓨터 용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혼자 보고 감독은 4명이 들어왔어요. 저를 감독하는 2명과 장학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감독을 감독하는 감독. 근데 제가 답안지 작성을 못하고 앉아있는데 그 4분 중에 누구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이 절대 감독만 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1교시 내내 그 4분 선생님들과 싸우고 누군가 앉아서 해야 되지 않겠냐 했지만 1교시는 그대로 이제 답안지 작성을 못했고 쉬는 시간에 나가서 다시 교육청하고 회의하고 오셔서 2교시 때부터 앉아서 제 답안지를 한 분이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치열하게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국가가 제도가 기본적인 권리를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장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때는 문교부였습니다. 이게 1교시는 사실상 그럼 결시가 된 거예요? 아니 답안 작성 못하니까 이제 아무런 점수를 나타낼 수 완전히 1교시는 망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대학을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대학을 갈 수가 없는 점수가 나온 거죠. 네. 근데 매번 그래서 편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여곡절 속에서 대학을 다녔고 그렇게 하면서 박사도 8년에 걸쳐서 제가 논문을 썼어요. 5년 동안은 순 자료를 텍스트로 전환시키는 일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치열하게 살았다. 네. 차별받으면서 너무나 하고 싶었던 공부를 내가 할 수 없었던. 그래서 끝까지 나는 그래도 어떤 조금씩 나아지는 시스템이나 이런 속에서 끝까지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잘 살았다라는 말보다는 나는 너무 치열하게 살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니, 싶고요. 전 이의가 있는데 네. 치열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기준에서 하셨다 그러면 동의하고요. 또 시민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 말씀하셨죠. 네, 그렇죠. 네. 네. 사실 장애인들이 늘 부탁하면서 늘 부탁하고 사정하고 살았어요, 저는. 근데 이것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장애인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가 국가가 보장해줘야 되는데 왜 개인적으로 해결하면서 사적인 문제인 것처럼 늘 부탁하고 사정해야 되는가. 너무 이게 차별적인 사회다. 그래서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우리 장애인들의 이 삶이라는 건 너무 차별적인 사회 환경에 있다. 그래서 사실 시민들에게 부탁할 일은 없어야죠. 국가가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되고 시민들은 같은 동등한 관계 속에서 평등하게 서로 협조하면서 서로 같이 살아가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국가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는 시대, 이런 시대를 만드는 정치, 그런 정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총선이 코앞입니다. 네. 이번 총선의 의미를 나름대로는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저는 20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퇴행하고 있는
민생은 파탄되고 민주주의는 완전히 퇴보하고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더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이 대한민국을 빠르게 다시 되돌려야 나야 되는 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 혐오 갈라치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된다. 이거는 뭐 정당과의 이런 싸움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센지 저는 몰랐어요. 대통령의 권한이. 지금 법률, 국회에서 입법부가 제정하고 개정한 법률들을 7개인가요? 계속 거부했잖아요. 네. 노름봉투법,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특검법까지. 거부권 정치라고 있죠. 거부권 정치. 저는 그것은 입법부를 거부한 거는 국민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봐요. 당연히 국민들이 원하고 요구한 법을. 그래서 저는 이 선거에서 이제는 국민을 거부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거부해야 된다. 이 선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네. 사실은 의회에서 소수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부권 정치, 뭐 시행령 통치, 뭐 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의회 다수파가 된다면은 3권 분립이 아니라 3권 일치된 시대가 올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이 나라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어떤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의 출연이 좀 늦었기도 했고, 그래서 많이 안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그런데 더불어민주연합의 다양한 진보 진영의 그 활동가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했던 저와 같은 그런 현장 활동가들, 전문가들, 그리고 한국 사회에 굉장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애교 전문가, 또 뭐 출산 문제, 교육의 문제, 이런 전문가들이 딱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면밀하게 후보들을 좀 살펴주셔서 더불어민주연합 부분에 있어서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는 이런 네. 선택을 통해서 반드시 이 선거 이 정권과 집권 여당의 무도한 이 폭력적인 이런 상황을 반드시 멈추게 하는 이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 꼭 현명하게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팀빌딩은 좀 늦었지만 드림팀입니까? 네, 드림팀입니다. 네. 업무동안 찾아간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1번 서미화 후보를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생은 파탄되고 민주주의는 완전히 퇴보하고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더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이 대한민국을 빠르게 다시 되돌려야 나야 되는 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 혐오 갈라치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된다. 이거는 뭐 정당과의 이런 싸움이 아니다. 국회에서 입법부가 제정하고 개정한 법률들을 7개인가요? 계속 거부했잖아요. 네. 노름봉투법,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특검법까지. 거부권 정치라고 있죠. 거부권 정치. 저는 그것은 입법부를 거부한 거는 국민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봐요. 당연히 국민들이 원하고 요구한 법을. 그래서 저는 이 선거에서 이제는 국민을 거부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거부해야 된다. 이 선거는. 사실 장애인들이 늘 부탁하면서 늘 부탁하고 사정하고 살았어요, 저는. 근데 이것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장애인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가 국가가 보장해줘야 되는데 왜 개인적으로 해결하면서 사적인 문제인 것처럼 늘 부탁하고 사정해야 되는가. 너무 이게 차별적인 사회다. 그래서 사실 시민들에게 부탁할 일은 없어야죠.
국가가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되고 시민들은 같은 동등한 관계 속에서 평등하게 서로 협조하면서 서로 같이 살아가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해봐야 되겠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국가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는 시대, 이런 시대를 만드는 정치, 그런 정치를 해보려고 합니다.